엄마, 집이 팔렸어. 아빠 명의였던 그 집. 이 한 문장이 내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흘러나왔죠.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주걱이 뒹구는 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집. 아빠 명의였던 그 집 말이야. 팔렸다니까. 딸 은정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그가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이었던 그 집은 저에겐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35평 아파트.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했고 은정이가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기도 했죠. 그 집이 팔렸다고? 은정아,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 명의도 같이 있잖아. 엄마 아빠 명의가 70%였잖아. 그쪽으로 처리됐대. 처리됐대.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리됐다니. 마치 쓰레기라도 버린 듯한 그 표현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가 팔았는데? 누가 감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죠. 복잡하다고? 아니, 복잡한 건 나야. 내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미야, 이 집만은 지켜. 은정이한테 물려줘야 해. 그의 마른 손이 제 손을 꽉 쥐었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그때 그의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제야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허락도 없이.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서류철,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한 장. 거기엔 분명히 남편 명의 70%, 제 명의 3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명의 이전 동의서 별도 보관. 명의 이전 동의서? 그게 뭐야?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며느리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얼굴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선영아, 어서 와.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선영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선영아, 너 혹시 집 팔렸다는 거 알아? 순간 선영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은정 언니한테 들었어요. 누가 판 거야?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언니 남편 쪽에서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또 그 단어입니다. 처리.
선영아, 난 그런 동의서에 도장 찍은 적 없어. 어머니, 그건 아마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었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선영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딸도 이상하고 며느리도 이상해. 둘 다 너무 태연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접었지.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서 저는 무심코 재활용 수거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문서 복사본. 그것도 제 집 서류였습니다. 누군가 찢어서 버린 듯 반쯤 찢어진 채로 구겨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서류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을 이선영. 이선영.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찢어진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구나. 선영아, 내가 내 집을 가져갔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2세. 이제 늙은 여자.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봤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 이용하기 쉬운 호구.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숫자를 다뤘는지,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분석했는지.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내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니, 의심이 아니야. 이제 확신이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곤 했죠. 그러다 보니 낮에도 정신이 몽롱했지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으니까요. 늙은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건망증 생기고 멍해지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제 앞에서 보인 그 찰나의 표정 변화, 전화를 끊을 때의 어색한 침묵,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그 서류까지. 모든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죠. 은정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집 말이야. 누가 산 거야? 엄마, 그건 아빠 친구분이래. 급하게 집이 필요했대. 아빠 친구? 남편의 친구들은 제가 다 압니다. 장례식 때 다들 오셨고 그 후로도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집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친구분 이름이 뭔데? 엄마, 나도 잘 몰라. 매형이 알아서 처리했어. 또 그 단어입니다. 처리.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돈은 엄마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은 저는 달력을 펼쳐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하지만 제 통장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사위 민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쑥 찾아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호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집 말이야. 그 집 누가 팔았어? 아, 그거요. 그건 아버지 명의 지분이 많아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내 동의 없이 상속인 동의로 가능했습니다. 상속인? 은정이가 상속인이니까 은정이 동의로 팔았다는 건가? 은정이가 동의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는 척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자세한 건 은정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곤란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저를 돌려보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거짓말 뿐이니까요. 대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알아내지. 사무실을 나선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고 뺨을 스치는 공기가 마치 칼날 같았죠. 민호도 한패야. 은정이, 선영이, 그리고 민호까지. 셋 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돈 때문인가? 그 집을 팔아서 누가 돈을 가져간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조각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그 매매 계약서 복사본.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을 이선영. 선영이가 샀다고? 아니면 선영이가 받았다고?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선영의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저는 그녀의 집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10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선영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거리가 멀어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은 또렷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듯했고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 늦은 밤에 혼자 살면서 누구랑 그렇게 즐겁게 웃어?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저는 선영의 아파트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대낮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관리실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10층 1003호요. 혹시 집에 있나 봐주실 수 있나요? 관리실 아저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내선 전화를 걸어줬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외출 중이신가 봐요. 그럼 제가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며느리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저기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저는 관리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선영은 그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고
이따금 그의 팔을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누구야, 저 남자?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왔고 저는 황급히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계속 대화를 나눴죠. 오빠, 그럼 이번 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응, 걱정 마. 이번엔 확실히 처리했어. 이번엔 확실히 처리했어. 저는 신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쥔 신문이 바스락거렸죠. 언니는 뭐래? 괜찮대? 응, 언니도 알아서 한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선영이가 말한 언니는 누구야? 설마, 은정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 은정이도 알고 있었구나. 내 딸이 내 집을 팔아넘기는데 동의했구나. 저는 일어나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해졌어. 선영이, 은정이, 그리고 저 남자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하지만 너희는 하나 몰라. 이 바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젊은 시절 다니던 회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회계법인 수석회계사 김수미. 명함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3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장부를 정리했고 비리를 찾아내는데 귀신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빙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꺼낼 때가 됐어. 저는 명함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내 가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날 속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선영의 집에 들어갈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올게요. 3일 정도 비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3일. 충분해. 선영은 제게 예비키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쓰세요라며 건넸었죠.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우습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숨기면서 겉으론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저는 선영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B-.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선영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 저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소파 위엔 패션 잡지가 놓여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철두철미하네. 흔적을 남기지 않는 타입이야. 그렇다면 증거는 어디 숨겨뒀을까?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최대한 조용하게 옮겼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훔쳐간 사람의 집을 뒤지는 게 뭐가 나빠? 안방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와 화장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부터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액세서리와 시계들. 세 번째 서랍. 속옷과 양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렬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침대 옆 협탁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작은 서랍이 2개 달린 평범한 협탁. 저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재테크 책들. 그리고 두 번째 서랍. 저는 서랍을 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서랍 안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부동산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안에서 서류를 꺼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등기 이전 신청서, 매매 계약서, 명의 변경 동의서, 그리고 가장 밑에 제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것처럼 보이는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선이 너무 또렷했고 각도도 제가 평소에 찍는 방식과 달랐죠. 위조야. 내 도장을 위조했어.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도장, 모든 서명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알게 되면. 은정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녹음 내용이 제대로 들릴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도장도 우리가 만든 거고 서류도 다 처리했어. 선영의 목소리. 그래도 양심에 찔리지 않아?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인데. 언니, 그 집 어차피 우리 거 될 거였잖아.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씀드렸어야지. 말씀드렸으면 허락하셨을 것 같아? 언니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에 절대 안 넘기셨을 거야. 그건 그렇지.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 우리끼리 정리하자. 어머니한텐 나중에 용돈 좀 드리고 요양원 비용도 우리가 대면 되잖아. 요양원 비용?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녹음기를 끄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은정이도 한패였구나. 내 딸이 내 집을 훔치는데 동의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뜨거웠고 목이 메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죠.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받을 대가야? 저는 일어나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구석구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 두꺼운 파일 사이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사본. 선영명의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보니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5억 3천만 원. 제 집 시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 사본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원래 위치에 다시 넣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서랍을 닫을 때도 조심스럽게 힘을 조절했죠. 녹음기만 빼고. 이건 가져가야 해. 저는 녹음기를 핸드백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62년을 살아온 여자.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여자. 그런데 이게 끝이야?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집까지 빼앗기고 요양원 신세나 지는 게 내 인생의 결말이야?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선영의 집에서 가져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우리끼리 정리하자. 모르실 거라고? 천만에.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부 정리 매뉴얼, 비리 적발 사례집, 그리고 법률 서적들.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으며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움직였죠. 동료들이 저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 능력을 다시 꺼낼 시간이야. 저는 책을 한 권 꺼내 펼쳤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례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 완료. 둘째, 법적 대응 준비. 셋째, 선영과 은정의 약점 파악. 넷째, 결정타.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명예 위조 처벌. 상속 사기 고소 방법. 가족 간 재산 분쟁 판례. 화면에 뜨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선영의 집에서 찍어온 위조 도장이 찍힌 서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 이번엔 날 위해 살아볼까? 화면 속 서류 위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온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게 웃고 있는 여자. 30년 전 빙하라 불리던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흐릿해진 글씨였지만 한 사람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강민재 변호사. 민재는 제가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 법무팀에 있던 후배였습니다. 똑똑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배님, 언젠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돕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그 약속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나 김수미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란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응,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시긴요. 30년 만이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좋게 지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재야, 나 도움이 필요해. 그날 오후 저는 강민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5층. 유리문에는 강민재 법률사무소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하신 김수미 고객님이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민재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재야, 많이 늙었네. 선배님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급하다고 하셔서.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선영의 집에서 찍어온 사진들, 녹음 파일, 통장 사본.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줘. 내가 사기를 당했어. 민재는 서류를 하나하나 집어들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해요.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죠. 증거도 충분하고. 잠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재가 녹음 파일 속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랑 딸이야.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동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가족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믿었어. 가족이라서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배신했잖아. 민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고소하실 건가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지면 어때? 이미 끊어진 거나 다름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준비하죠.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바로 고소하면 재미없잖아. 재미없다니요? 걔네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볼 기회.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아무 일 없는 척 지낸다. 선영과 은정이 저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제안한다. 여행 중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선배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미리 눈치채면 눈치 못 채게 할 거야. 나 30년 동안 회계 감사했어. 사람 속이는 건 귀신같이 알아챈다고. 정말 하시겠다는 거죠? 응.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 문서는 미리 준비해 둘게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게요. 고마워. 선배님,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은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요즘 엄마가 너무 우울해서 그러는데. 우리 가족 여행 갈까? 여행? 은정의 목소리가 경계하듯 높아졌습니다. 흥. 엄마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선영이랑 민호도 같이 가면 좋겠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은정이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민호였겠죠. 엄마, 근데 집일은 다 정리됐어? 돈은 들어왔고? 응, 다 됐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여행 가고 싶어. 강원도 어때? 펜션 잡아놓고. 그래. 그럼 선영이한테도 물어보고 연락할게. 그래, 꼭 와.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물었어, 은정아. 돈은 들어왔고? 내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는 증거야. 다음 날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정 언니한테 들었어요. 여행 가신다고요? 응, 선영아. 너도 같이 가야지.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어머니, 집일은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선영의 목소리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됐어. 오히려 이제 여유가 생겨서 여행이나 갈 수 있게 됐지.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가 좋아? 다음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어머니, 근데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불편하냐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선영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덕분에 편한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알겠습니다. 그럼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심하고 있어. 선영이가 날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증거는 없지. 내가 녹음기를 가져간 것도 서류를 복사한 것도 모르니까. 저는 달력을 펼쳐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2박 3일. 그 시간이면 충분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에.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모를 거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야. 일정 잡혔어. 다음 주 금요일.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제가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 둘게요. 혹시 기자 쪽도 컨택할까요? 응. 그것도 부탁해.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하니까. 선배님 정말 괜찮으실 거죠? 민재야, 나 지금 이렇게 괜찮은 적이 없었어. 금요일 아침 저는 펜션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조용한 산속 펜션. 3개의 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공간. 완벽해. 저는 짐을 꾸리며 가방 안에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녹음기, 서류 사본, 그리고 민재가 준비해준 고소장. 은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3시에 출발할게. 펜션 주소 보내줘. 저는 주소를 보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먼저 가서 저녁 준비할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맛있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만찬.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기 직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작이야. 너희가 만든 균열. 이제 내가 그 균열을 완전히 부숴버릴 차례야. 엔진을 걸고 핸들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은정아. 마지막 가족여행 즐겁게 보내자.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100m 속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펜션은 생각보다 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고 주변엔 다른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엽송이 울창하게 둘러싼 2층 목조 건물. 현관 앞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너머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장소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우리만의 공간. 저는 차에서 내려 짐을 내렸습니다. 가방 안에 든 녹음기와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거실엔 큰 식탁과 소파가 있었고 벽난로도 보였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방 3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장을 보며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선영이 좋아한다고 했던 해물파전 재료까지. 마지막 만찬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왔어? 길은 괜찮았어? 응, 좀 멀긴 한데 경치는 좋더라. 은정 뒤로 민호와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정말 조용하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잖아.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은 쉬어. 엄마가 다 할게.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은정과 선영이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너무 밝아. 평소보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맞아, 은정아. 나 이상해. 이상할 수밖에 없지. 저는 칼로 팔을 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해물파전, 그리고 각종 반찬들. 마치 명절 차림 같았죠. 자, 다들 앉아. 엄마가 오랜만에 제대로 만들었어. 우와, 엄마 진짜 많이 했네. 은정이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와 선영도 자리를 잡았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건배할까? 엄마, 술은 웬일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모인 것도 오래간만이고.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이 단어를 말할 때 저는 선영과 은정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은정아, 그 집 얘기 말인데.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춰섰죠. 응, 그 집 판 돈 언제 들어온대? 엄마 통장에 아직 안 들어왔거든. 아, 그거. 조금 더 기다려야 한대.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얼마나 걸려? 한, 두 달. 두 달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상하네. 보통 부동산 거래는 한 달이면 되던데. 그게 복잡한 케이스라서. 복잡해? 저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복잡한데? 그냥 집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냥.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지금은 밥 먹자. 은정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알아? 그 집 누가 샀는지? 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 근데 은정이가 너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언제요? 엄마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희 둘이 통화하는 거 본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 그 대화를. 선영과 은정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의 눈빛.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산을 삼키고 펜션 주변은 칠흑 같았습니다. 완벽해.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정과 선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민호는 2층 방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아, 선영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너희들 목소리가 들어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내 집에서 가져온 거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 들어있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들어볼래?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우리끼리 정리하자. 그래도 양심에 찔리지 않아? 언니, 그 집 어차피 우리 거 될 거였잖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고 선영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을 훔쳐갔잖아. 내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평생을 널 위해 산 엄마한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수, 은정의 남동생 박은수였습니다. 누나, 어머니, 제가 늦었네요. 은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수야, 너 여기 왜 왔어? 제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다고? 네, 저도 공모자였어요. 은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또 다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 누나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제 사업 빚 때문에. 그 대가로 저보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명예, 집 판 돈, 일부가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탈세하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까지 셋이 아니라 넷이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정이만 그런 줄 알았어. 선영이랑 은정이 둘이서 꾸민 줄 알았어. 근데 은수까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넷이서 날 속였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공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 어머니도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선영은 깊은 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 언니, 어머니 친딸이 아니잖아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알고 있었어. 내가 아빠 전처 딸이라는 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 제가 믿었던 가족, 제가 지켜온 비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복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은정아, 너 언제부터 알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혈액형 검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럼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건가? 그때부터 엄마가 이상했어요. 날 보는 눈빛이 진짜 딸처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를 위해 참고 키운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아니었나? 선영이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 언니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도. 언제? 작년이요. 언니가 술 마시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가짜 딸로 살아왔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나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서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은정아.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엄마 노후 준비하려고 했어요. 요양원 아니고 좋은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선영이가 아는 곳이 있대요. 좋은 곳. 거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집 한 돈으로 충분하다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된 방법을 쓴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착각한 거야?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너희가 나 몰래 집을 팔고 도장을 위조하고 어머니, 그건 은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니 도장은 제가 만들었어요. 누나한테 부탁받아서. 너가? 네. 저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선영 누나가 도와준다고 해서. 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가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도장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절박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오해였어? 내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그때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왜 은정 언니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숨기셨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평생 동안 은정 언니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건 은정이를 지키려고요? 아니면 어머니 자신을 지키려고요?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정 언니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우셨던 거 아니에요? 뭐, 다들 칭찬하잖아요. 전처 딸까지 키운 착한 어머니라고. 그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맞나? 내가 은정이를 지킨 게 아니라 내 이미지를 지킨 거였나? 은정이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알아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 하지만 동시에 의무감으로 키웠다는 것도. 은정아, 그건. 엄마,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내가 엄마 딸이 아닌데 엄마가 날 완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엄마, 그만해요. 이제 서로 솔직해져요. 은정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엄마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뭐가? 진실을 숨긴 거요. 평생 동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 나도 거짓말쟁이였어. 평생 진실을 숨기고 착한 어머니 행세를 했어. 은정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걸 알면서도 내 딸인 척했어.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비난할 자격이 있어? 저는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복수하려던 건 뭐였지? 가족? 아니면 나 자신?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난로엔 불이 꺼졌고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내일 기자 미팅 잡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재야, 취소해줘. 네. 왜요? 내가 착각했어.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였어. 선배님 무슨 말씀을. 됐어. 취소해. 그리고 고마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밤중 은정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은정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 나도 몰랐어. 너희들이 날 위한 거였는지.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진짜로. 피가 안 섞였어도 너는 내 딸이야. 은정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정이 다시 방으로 올라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 진심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복수를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저는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깨진 거울 조각. 거울 속엔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얼굴.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서류, 모든 증거들을. 그리고 조용히 펜션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펜션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일까? 아니면 이제 남인 걸까?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목적지 없는 차는 그렇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펜션을 떠난 후 3일. 저는 작은 모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정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서도 은수에게서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가족은 포기했고 복수도 포기했고 남은 건 뭐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미안한데 지금은. 선배님, 잠깐만요. 이거 꼭 들으셔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선영 계좌 추적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선배님, 실버타운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선영 계좌에서 큰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싱가포르 은행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네. 선영 명의로 싱가포르 콘도 2채를 구입했어요. 총액 4억.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실버타운은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계약 한 적 없대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네. 선영이 선배님을 속인 거예요. 은정 씨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은정이도? 네. 통화 기록 보니까 선영이 은정 씨한테 실버타운 팸플릿 같은 걸 보여줬더라고요. 가짜였어요. 포토샵으로 만든 거.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나만 속은 게 아니야. 은정이도 속았어. 선영이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순수한 분노. 내가 맞았어. 처음부터 내가 맞았어. 선영이는 사기꾼이었고 나를 이용했어. 은정이도 은수도 모두 그녀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민재야. 네, 선배님. 소송 진행해. 지금 당장. 정말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다. 그리고 기자도 불러. 알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선배님, 제가 믿었어요. 선배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핸드폰을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빙하가 돌아왔어. 다음 날 저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걱정했어. 은정아, 나 지금부터 할 얘기 잘 들어. 응? 선영이가 너 속였어. 무슨 소리야? 저는 민재에게 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콘도 구매, 가짜 실버타운 팸플릿. 은정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선영이가 내 동생인데. 동생이 아니야. 그녀는 사기꾼이야. 엄마, 은정아, 너도 피해자야. 이제 정신 차려. 그리고 나한테 와. 어디로? 민재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당장. 일주일 후 법원.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엔 기자들이 가득했고 피고석엔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이선영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제 딸 박은정과 공모하여 제 집을 무단으로 매각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는 제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했으며 실버타운 입소를 명목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선영, 나는 너를 믿었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내 딸을, 내 아들을 모두 이용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이선영에게 사문서 위조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고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겼어. 통쾌하게. 완벽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법원을 나서는데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정아.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은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너는 공모 혐의로 조사받을 거야. 하지만 선영한테 속은 부분이 인정돼서 집행유예 정도 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엄마랑 나랑 이제 어떻게 되냐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은정아,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승리했어. 선영은 감옥에 갔고 은정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은수는 사회에서 매장당했어.
정의가 구현됐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 허전함은 뭐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62세 시어머니 3년 법정 투쟁 끝에 승소. 가족 간 부동산 사기, 징역 3년 선고. 기자들이 저를 영웅처럼 다뤘습니다. 용감한 어머니, 정의를 되찾은 여성, 포기하지 않은 투사.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 나는 그저 복수한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그 복수의 대가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하고.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거울 조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겼어. 완벽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텅 빈 집, 돌아갈 가족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완벽한 승리, 완벽한 파멸. 저는 흩어진 거울 조각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선영이 수감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은정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이 왔었죠. 엄마,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은수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한다며. 떠나기 전 잠깐 들렀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밥을 혼자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가끔 민재가 전화를 합니다. 선배님,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괜찮아, 민재야.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거짓말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이젠 귀찮아졌습니다. 이겼어. 완벽하게 이겼어. 선영은 감옥에 있고 제 집은 되찾았고 정의는 구현됐어. 그런데 이게 뭐야?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얼마 만에 초인종 소리인지 저는 놀라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자. 혹시 김수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선영의 언니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 언니,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어머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선영이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언젠가 읽으실 거라 믿어요. 선영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승리하신 것만은 맞아요. 선영이가 벌을 받았으니까요. 승리. 또 그 단어입니다. 근데 어머님,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후 저는 테이블 위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하냐고? 아니, 전혀 행복하지 않아.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거지?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제가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속이고 은정 언니를 이용하고 돈을 훔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머님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 은정 언니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머님을 뵀을 때, 저는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언니랑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에,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돈만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돈을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이선영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선영 언니가 다녀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그쪽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방문해도 되냐고. 그랬어? 선배님, 편지 읽으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뭘 느껴야 할지. 선배님, 후회하세요? 뭘? 복수한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냐고? 모르겠어, 민재야. 정말 모르겠어.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선영이 잘못했고 벌을 받은 거니까. 그래.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아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계란말이 하나. 예전엔 은정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도 끓이고 했는데 이젠 그냥 배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의자들, 아무도 앉지 않는 비어있는 자리들. 승리했어. 완벽하게. 그런데 이게 뭐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정의는 구현됐어. 선영은 감옥에 갔고 나는 이겼어. 그런데 이 빈집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집. 이미 있던 집을 되찾은 것뿐이야. 정해. 그 정의가 날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아. 가족? 이제 없어. 모두 떠났어.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승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하고 혼자인, 완벽하게 혼자인 여자.
저는 서랍에서 마지막 남은 거울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7챕터에서 깨뜨렸던 그 조각들 중 제가 하나만 주워서 보관해뒀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조각. 그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깨진 모습. 저는 그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야. 깨진 거울. 더 이상 완전한 모습을 비출 수 없는 산산조각 난 거울. 복수는 나를 승리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파괴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몇 권, 그리고 거울 조각 하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민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시게요? 모르겠어. 그냥, 어디든. 혼자요? 응,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롭지, 민재야. 엄청 외로워.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어봤자 더 외로울 것 같아서.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은정이를 키웠던 집, 가족의 웃음이 있었던 집, 그리고 이제 복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집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거울 조각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조각 속엔 제 눈만 보였습니다. 승리한 여자의 눈. 하지만 그 눈엔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조각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차 안에 울렸습니다. 정의는 이겼고 나는 승리자가 됐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뒤로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복수는 정의를 가져왔지만 평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얻은 건 승리였지만 잃은 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답지만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하늘. 저는 주머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석양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조각에 석양이 반사되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저는 그 거울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추지 마.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도 함께 끝났다는 것을.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에 남은 건 텅 빈 휴게소뿐이었습니다.